마트 정문 앞에 늘어선 10명의 직원을 본 순간 박진수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90도로 허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마트 점장부터 시작해서 계산원, 청소 직원, 경비원, 그리고 어제 자신을 그토록 무시했던 젊은 직원까지 아침 햇살을 받으며 정렬한 그들의 모습은 마치 군대의 사열식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50개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져 아침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박진수의 손에 들린 낡은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덜그럭 소리와 함께 안에 있던 빈 페트병 몇 개가 굴러갔습니다. 74세 노인의 눈가에는 주름과 함께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은 마트 점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52세의 점장 한승우, 20년 넘게 유통업계에서 일한 그였지만 이렇게 떨려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회장님, 아닙니다. 박진수 회장님. 저희가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회장님? 박진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단어는 30년 전 IMF가 터지기 전에 들었던 마지막 호칭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그저 할아버지, 어르신, 심지어 어제는 거지 같은 노인이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이 평범한 마트와 이 작은 동네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30년 동안 아무도 찾지 않았던 그 회장이라는 이름이 하루아침에 다시 돌아온 걸까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아니, 정확히는 30년 전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서울 성북동, 재개발을 기다리는 낡은 빌라 2층. 박진수는 오늘도 새벽 5시 30분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도 필요 없었습니다. 74년을 살아온 몸은 이미 스스로 시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삐걱 소리를 내며 일어나 작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6평 남짓한 방에는 낡은 이불 한 채, 작은 옷장 하나, 그리고 접이식 밥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30년 전 찍은 가족 사진. 그때 박진수는 44세, 한창 잘 나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사진 속 그는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아내 윤숙희와 두 자녀, 당시 17살이었던 아들 민호와 12살이었던 딸 수진을 양옆에 끼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지. 박진수는 낡은 세면대에서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30년 전 사진 속 그 사람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빠진 치아를 감추려 입을 다물게 되는 습관, 그리고 어깨는 세월의 무게를 못 이기고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습니다. 윤숙희, 그는 작게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8년 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 그녀가 떠나던 날 병실에는 박진수 혼자뿐이었습니다. 아들 민호는 바쁘다며 오지 않았고 딸 수지는 미국에서 비행기 표가 비싸다며 전화 한 통으로 대신했습니다. 여보, 내가 아이들한테 미안해.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식들을 원망했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매일 전화하더니 없어지니까 연락조차 끊어버린 자식들을. 박진수는 낡은 옷장에서 30년째 입고 있는 점퍼를 꺼냈습니다. 원래는 고급 브랜드였지만 이제는 색이 바래고 소매가 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점퍼는 회사가 잘 나가던 시절 아내가 생일 선물로 사준 것이었으니까요. 그린푸드.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30년 전에 세운 회사,
식품 유통회사였던 그린푸드는 90년대 초반 급성장하는 대한민국 경제와 함께 날개를 달았습니다. 직원 200명, 연매출 500억, 전국 5개 물류센터. 하지만 1997년 IMF가 터졌습니다. 하루아침에 거래처들이 줄줄이 부도를 냈고 은행은 대출을 회수했습니다. 박진수는 회사를 살리려고 개인 재산을 모두 털어넣었습니다. 심지어 아내 명의의 아파트까지 팔았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회사가 정리되면서 박진수는 마지막 남은 돈으로 직원들의 퇴직금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줄 의무가 없었지만 그는 내가 데려온 사람들인데 내가 책임져야지라며 200명의 직원 모두에게 퇴직금을 챙겨주었습니다. 그 결과 박진수에게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10년간 빚을 갚았습니다. 공사장에서 식당에서 경비 일을 하면서 아내 윤숙희도 함께 식당 일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그 시절 아들 민호는 대학을 자퇴해야 했습니다. 딸 수지는 예술고등학교를 그만뒀습니다. 두 아이는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왜 직원들 퇴직금을 챙겨줘? 우리 가족은? 아빠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그 말들이 박진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 말이 틀린 게 아니었으니까요. 빚을 다 갚은 건 10년 후였습니다. 그때 아들 민호는 이미 집을 나가 있었고 딸 수지는 결혼해서 미국으로 떠난 뒤였습니다. 둘 다 아버지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74살. 박진수는 작은 밥상을 펴고 앉았습니다. 아침은 간단했습니다. 어제 마트에서 산 할인 김밥 하나. 그마저도 반을 남겨서 점심으로 먹을 예정이었습니다. 국민연금 월 45만 원. 빌라 월세 25만 원을 내고 나면 20만 원이 남았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통신비를 빼면 한 달에 식비로 쓸 수 있는 돈은 10만 원 남짓. 하루 3천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굶지는 않으니 감사하지. 그는 혼잣말을 하며 김밥을 천천히 씹었습니다. 이가 약해서 천천히 씹어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진수에게 하루하루는 그저 견디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한 목표도 기대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도 조용히 아무에게도 패 끼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것. 그게 박진수가 자신에게 허락한 전부였습니다. 11월 15일 오전 10시 성북구 보건소. 박진수는 6개월에 한 번씩 받는 무료 건강검진을 위해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대기실에는 그와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들 조용히 번호표를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127번 박진수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호출에 박진수는 일어나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의사 선생님이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름표에는 내과 전문의 김현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박진수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지난번 검진이 6개월 전이네요. 그때 복부 초음파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서 정밀 검사 받으라고 했는데 안 받으셨네요? 박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돈이 좀. 김현수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환자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경제적 이유로 병을 키우는 어르신들. 오늘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김현수는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수치들이 가득했습니다. CA19-9라는 췌장암 표지자. 수치가 정상의 20배입니다. 그리고 이 복부 초음파 사진을 보세요.
화면에는 검은색과 흰색이 뒤섞인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김현수가 마우스로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이 어두운 부분이 보이시죠? 췌장에 종양이 있습니다. 크기가 약 4cm. 그리고 김현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런 말을 전하는 게 언제나 힘들었습니다. 간으로도 전이 된 것 같습니다. 박진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췌장암 사기로 보입니다.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된 상태라면 김현수는 박진수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신다 해도 예상 생존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다. 치료를 안 하시면 3개월 안에 말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수는 알았습니다. 3개월, 박진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게도 놀랍지 않았습니다. 사실 몇 달 전부터 계속 배가 아팠습니다.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체중도 10kg 가까이 빠졌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김현수는 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건강보험 적용받아도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6개월이면 박진수는 작게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600만 원. 제가 1년 동안 모아야 하는 돈이네요. 박진수님, 괜찮습니다, 선생님. 어차피 저는... 박진수는 말을 멈췄습니다. 어차피 저는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김현수 의사는 박진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박진수님, 들어보세요. 당신 몸은 지금 과거의 스트레스에 갇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 병은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닙니다. 아마 10년, 20년간 쌓인 스트레스와 압박이 몸을 망가뜨린 겁니다. 박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IMF 이후 30년간 그는 단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잔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빚 걱정, 끊어진 가족관계, 그리고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이대로 가면 3개월 안에 고통 속에서 혼자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가족분들한테라도 연락하세요. 가족. 박진수는 다시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가족은 없습니다, 선생님. 자녀분들은요? 자식들은 제가 죽어도 올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료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현수는 30년 동안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를 봤지만 이렇게 외로운 말년을 맞이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최소한 통증 관리라도 하셔야 합니다. 보건소에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현수는 명함을 꺼내 박진수에게 건넸습니다. 제 개인 번호입니다. 아프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제가 왕진이라도 가겠습니다. 박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날 박진수는 보건소에서 나와 한강 둔치를 걸었습니다. 11월의 찬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3개월.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래, 3개월이면 충분하지. 조용히 정리하고 가면 돼. 박진수는 결심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조용히 아무에게도 패 끼치지 않고 혼자 준비하겠다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도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47세의 박민호는 오피스텔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빨간색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주식 계좌였습니다.
젠장. 또 100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이번 달에만 벌써 500만 원째입니다. 박민호는 5년 전 시작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이 망한 후 주식 투자로 돈을 벌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빚은 3천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대출 회사였습니다. 박민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차피 갚을 돈이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30년 전 아버지 회사가 잘 나가던 시절 찍은 사진. 박민호는 그 사진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아버지만 아니었으면. 그는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IMF 때 회사가 망한 건 어쩔 수 없다 쳐도 왜 직원들 퇴직금까지 챙겨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 먼저지 왜 남을 먼저 챙겨. 박민호는 대학 3학년 때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등록금이 없었으니까요. 그 후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30살에 겨우 사업을 시작했지만 경험도 자본도 부족해 결국 실패했습니다. 내가 대학만 졸업했어도. 그는 언제나 만약을 생각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회사를 잘 운영했다면, 만약 아버지가 가족을 먼저 생각했다면, 만약 자신이 대학을 졸업했다면.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동생 수진이었습니다. 박민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빠, 왜? 아버지, 연락해봤어? 박민호는 비웃었습니다. 왜 내가 연락해? 너나 해. 나도 10년 동안 안 했잖아. 그냥 문득 생각나서. 생각난다고 연락하면 뭐해? 아버지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전화기 너머로 수진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잖아, 오빠. 아버지? 그 양반은 직원들 아버지였지. 우리 아버지는 아니었어. 오빠, 나 바빠. 끊는다. 박민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오후 10시 서울 시각 다음날 오후 3시 42세의 박수진은 작은 아파트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어 교사로 일하는 그녀는 오늘도 하루 종일 수업을 했습니다. 남편 마크는 회계사였지만 LA의 높은 물가와 두 아이의 교육비로 늘 빠듯했습니다. 허니, 한국 아버지한테 연락했어? 마크가 부엌에서 물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10년 동안 안 했는데 갑자기 어떻게 해? 그래도 부모잖아. 나이도 많으실 텐데. 알아. 수지는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의 번호를 보았습니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안녕하세요?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그녀도 오빠처럼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예술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피아노를 전공하고 싶었지만 레슨비가 없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독학으로 영어를 공부해 미국으로 왔습니다. 한인 식당에서 일하며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크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릴 망쳤어. 결혼식 날 술에 취해 오빠가 한 말이었습니다. 수지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최근 들어 가끔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특히 자신의 두 아이를 키우면서 아버지도 최선을 다한 거겠지. 그땐 하지만 전화를 걸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7시 성북동 대형마트. 박진수는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에 들어섰습니다. 저녁 7시가 넘으면 도시락과 김밥이 30% 할인되었습니다. 박진수는 늘 이 시간을 기다렸다가 마트에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입구에서 20대 직원이 인사했지만 박진수를 보는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박진수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도시락 코너로 갔습니다. 할인 스티커가 붙은 김밥을 집으려는데 옆에서 28세의 마트 직원 김태성이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할인 시간 아직 안 됐는데요? 박진수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7시 5분, 할인은 7시부터였습니다. 지금 7시 넘었는데요? 우리 시스템상으로는 7시 10분부터 할인입니다. 김태성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실 할인은 7시부터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김태성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월세, 카드값. 28살 청년에게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가장 약한 대상에게 풀고 있었습니다. 그럼 5분 기다리겠습니다. 박진수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김태성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55세의 계산원 이순희가 김태성에게 다가왔습니다. 태성아,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 어르신이시잖아. 순희 누나는 저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힘들어 죽겠는데 매일 와서 공짜만 찾는 사람들 보면. 그래도 그렇지. 어르신들도 다 사정이 있으시잖아. 사정? 저도 사정 있어요. 어머니 병원비에 월세에. 김태성은 말을 끝맺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이순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도 20년간 마트에서 일하며 온갖 사람을 봤습니다. 김태성 같은 청년들도 이해했습니다. 힘들면 사람은 각박해지니까요. 하지만 박진수 같은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분도 다 사연이 있으실 텐데. 박진수는 조용히 5분을 기다린 후 할인된 김밥 2개를 집었습니다. 계산대로 가는데 뒤에서 김태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들 맨날 공짜만 찾으면 마트가 어떻게 장사해요, 진짜. 박진수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산대에서 이순희가 김밥을 계산하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날씨 추운데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고맙습니다. 박진수는 고개를 숙이고 마트를 나섰습니다. 그날 밤 박진수는 집에 돌아와 김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거구나. 30년 전 200명의 직원을 거느리던 회장에서 이제는 마트에서 공짜만 찾는 노인 취급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분노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펐습니다. 그 청년도 힘들겠지. 나도 그 나이 때 힘들었으니까. 박진수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그의 장점이기도 했고 동시에 그를 망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6시 성북동 마트 직원 휴게실. 이순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55세의 그녀는 이 마트에서 20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계산원에서 시작해 이제는 고참이 되었습니다. 순희 언니, 커피 한 잔 주세요. 32세의 배달 노동자 최강민이 휴게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마트 새벽 배송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아, 오늘도 일찍 왔네? 네, 오늘 배송이 40건이나 돼요. 어제 잠도 3시간밖에 못 잤어요. 최강민은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억지로 웃으며 커피를 받았습니다. 이순희는 최강민을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이 청년은 세계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엔 마트 배송, 오후엔 퀵서비스, 저녁엔 대리운전. 하루에 18시간을 일했습니다. 강민아, 그렇게 무리하면 몸 상해. 괜찮아요, 언니. 어머니 병원비 벌어야죠. 최강민의 어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투석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 달 병원비가 150만 원. 최강민은 혼자 그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안 계시고,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떠나셨어요. 그 이후로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죠. 최강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가 저 때문에 평생 고생하셨는데 이제 제가 보답할 차례잖아요. 이순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이순희의 남편은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아들을 혼자 키워야 했습니다. 큰아들은 이제 대학 4학년, 작은 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 마트 월급만으로는 부족해서 이순희는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습니다. 하루 4시간씩 주 6일. 우리 참 열심히 사네요. 그죠? 이순희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68세의 청소 노동자 정옥분이 휴게실에 들어왔습니다. 언니, 오늘도 일찍 오셨어요? 그래야지 뭐. 청소는 새벽에 해야 손님들 안 불편하니까. 정옥분은 새벽 5시부터 마트를 청소했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5년 전 치매 진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남편분은 좀 어떠세요? 이제 절 못 알아봐요. 어제도 제 손 뿌리치더라고요. 당신 누구야 그러면서 정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이제 남이 됐어요. 이순희와 최강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 자신의 행복은 뒤로하고 오직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루하루 버티는 사람들. 그나저나 어제 그 할아버지 김태성이한테 또 무시당하시던데. 이순희가 말했습니다. 아, 그 도시락 사시는 할아버지요? 응. 맨날 저녁에 오셔서 할인 제품만 사시는데 태성이가 너무 심하게 대하더라고. 최강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성이도 요즘 힘들긴 해요.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알아, 나도 알아. 근데 그래도 어르신한테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정옥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상이 다들 힘드니까 약한 사람이 더 약한 사람한테 화풀이하는 거야. 그 말에 세 사람 모두 침묵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약한 사람들에게 더 가혹하다는 것을.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묵묵히 일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11월 20일 저녁 6시 50분 성북동 마트. 박진수는 오늘도 어김없이 마트에 왔습니다. 할인 시간 10분 전. 하지만 오늘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배가 아팠고 어지러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가야겠다. 박진수는 마트 입구 벤치에 앉았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7시가 되었습니다. 박진수는 간신히 일어나 도시락 코너로 갔습니다. 할인 스티커가 붙은 김밥을 집으려는데 역시나 김태성이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 또 오셨네요? 김밥 좀 사려고요. 매일 할인 제품만 사시네요. 정가 제품은 안 사세요? 박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태성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어르신들 맨날 공짜만 찾으시면 마트가 어떻게 장사합니까? 좀 생각 좀 하시죠. 주변의 다른 손님들이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수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진수는 김밥을 내려놓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김태성,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순희가 달려왔습니다. 누나, 전 그냥
어르신한테 사과 안 해? 지금 당장. 김태성은 짜증스럽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식적인 사과였습니다.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박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폐를 끼쳤네요. 그리고 마트를 나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걷지 못하고 비틀거렸습니다. 어르신, 이순이가 재빨리 박진수를 붙잡았습니다. 박진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식은땀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아니, 좀. 박진수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어르신, 누구 119 불러요. 이순이의 외침에 마트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때 마침 배송을 마치고 돌아온 최강민이 상황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제가 차에 모실게요. 119 기다리면 늦어요. 최강민은 박진수를 업고 자신의 배송 차량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순이도 함께 탔습니다. 가장 가까운 응급실이 어디죠? 성북 성심병원이요. 최강민은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 안에서 이순이는 박진수의 주머니를 뒤져 신분증을 찾았습니다. 박진수, 1951년생, 74세. 신분증에는 성북동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는 없어요? 최강민이 물었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지갑에 명함도 없고. 이순이는 박진수의 주름진 얼굴을 보았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 같았습니다. 이렇게 외로우신 분이. 10분 후 성북 성심병원 응급실. 의사들이 박진수를 응급 침대에 눕히고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최강민과 이순이는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 후 응급의학과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이세요? 아니요, 저희는 그냥 쓰러지신 걸 발견해서 모셔왔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췌장암 말기로 보이고 간 전이도 있습니다. 아마 통증을 참다가 쓰러지신 것 같습니다. 췌장암 말기요? 이순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그리고 환자분이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제대로 식사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최강민과 이순이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매일 할인 도시락만 사셨구나. 이순이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족분들한테 연락하셔야 할 것 같은데 신분증밖에 없어요. 연락처를 모르겠어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입원 조치하겠습니다. 환자분이 깨어나시면 가족 연락처를 물어보시죠. 밤 9시 박진수가 깨어났습니다. 이순이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정신 드세요? 박진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병원이에요. 마트에서 쓰러지셔서 제가 모셨어요. 박진수는 천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폐를 끼쳤네요. 무슨 말씀을요? 그런데 어르신, 가족분들한테 연락해야 하지 않을까요? 박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은 없습니다. 자녀분들도요? 자식들은 30년 전에 제가 회사 망한 후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순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어르신 많이 편찮으시대요. 알고 있습니다. 췌장암이죠. 얼마 못 산답니다. 박진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병원비를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정 안 되면 그냥 집에 가겠습니다. 이순이는 박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그러지 마세요. 일단 치료부터 받으세요. 박진수는 이순이를 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렇게 자신을 걱정해주는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이순희는 병원을 나서며 최강민에게 말했습니다. 저 어르신, 뭔가 예사롭지 않아. 저도 그런 느낌 받았어요. 말씀하시는 품이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았어요. 내일 점장님한테 말씀드려봐야겠어.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오전 10시 마트 점장실. 52세의 점장 한승우는 이순희의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마트에서 쓰러진 노인분이 박진수라고요? 네, 점장님. 신분증에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한승우는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진수, 박진수. 그는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박진수 성북동.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한승우는 다시 검색어를 바꿨습니다. 박진수 회사. 그때였습니다. 오래된 신문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린푸드 박진수 회장, IMF로 회사 정리. 직원 퇴직금 위에 사죄 털어. 1998년 2월 15일자 경제신문. 한승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린푸드, 박진수. 그는 더 많은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전설의 창업주 박진수, 200명 직원 퇴직금 위에 개인 재산 모두 처분. 의리의 경영인 박진수, IMF 후 행방묘연. 한승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순희 씨, 이거 혹시 그분 맞을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한승우는 화면을 돌렸습니다. 1997년 신문에 실린 박진수의 사진. 44세 때 찍은 사진이었지만 윤곽이 어제 본 노인과 비슷했습니다. 이 사진, 어제 그 어르신 같지 않아요? 이순희는 사진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요. 한승우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건 곳은 그린푸드 본사였습니다. 여보세요. 그린푸드 홍보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 마트 점장 한승우라고 합니다. 혹시 귀사 창업주 박진수 회장님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 박진수 회장님. 저희 현 강민재 회장님께서 늘 찾고 계신 분인데요. 무슨 일이신지요? 한승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분을 찾으셨나요? 아닙니다. 10년 넘게 찾고 있지만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한승우는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혹시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본사로 찾아가도 될까요? 네, 언제든지 오세요. 오후 2시 그린푸드 본사 회장실. 58세의 강민재 회장은 한승우가 가져온 신분증 사본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박진수, 1951년 7월 15일생. 주소 성북동. 회장님, 이분이 맞으신가요? 강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맞습니다. 박진수 회장님, 제 은인이십니다. 강민재는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1995년 그는 그린푸드 물류센터의 말단 노동자였습니다. 고등학교만 겨우 졸업한 28세 청년.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혼자 동생 둘을 키워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박진수 회장이 물류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강민재가 야간에 혼자 공부하는 걸 본 박진수는 물었습니다. 대학 가고 싶으냐? 네. 하지만 돈이 없어서. 박진수는 다음 날 강민재를 불렀습니다. 자네 학비 내가 대주겠네. 대신 조건이 있어. 꼭 졸업하고 이 회사에서 5년 더 일하게. 그리고 나중에 성공하면 자네도 어려운 사람 도와주게.
강민재는 울면서 감사했습니다. 박진수는 강민재뿐 아니라 다른 직원 10명의 대학 학비도 지원했습니다. 회사 돈이 아니라 개인 돈으로. 1997년 IMF가 터졌습니다. 회사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박진수는 마지막까지 직원들을 챙겼습니다. 자네들 퇴직금은 내가 책임지겠네. 박진수는 개인 재산을 모두 팔아 200명 직원의 퇴직금을 만들었습니다. 강민재는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회장님, 이거 받을 수 없습니다. 회장님 가족은요? 괜찮네. 난 다시 시작하면 돼. 자네는 이 돈으로 꿈을 이루게. 그게 박진수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강민재는 그 3천만 원으로 작은 식품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10년간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그는 그린푸드라는 이름을 다시 살렸습니다. 박진수 회장님께 보답하기 위해 10년 동안 찾았습니다. 사람을 고용해서 신문 광고도 내고,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강민재는 오열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어렵게 사셨단 말입니까? 한승우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췌장암 말기라고. 강민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갑시다. 오후 4시 성북 성심병원. 강민재는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재회.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박진수가 누워 있었습니다. 30년 전 기억 속에 그 당당하고 건강했던 모습은 없었습니다. 작고 수척하고 주름진 노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분명했습니다. 회장님. 강민재의 목소리에 박진수가 눈을 떴습니다. 누구시죠? 저 강민재입니다. 기억하십니까? 30년 전 물류센터에서. 박진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재군? 네. 회장님, 저예요. 강민재는 박진수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30년을 찾았습니다. 회장님. 박진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재군, 자네가 어쩐 일인가? 회장님, 저 그동안 잘 살았습니다. 회장님이 주신 퇴직금으로 사업 시작해서 이제 직원 500명, 연매출 1000억 회사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회사 이름 그린푸드로 다시 살렸습니다. 박진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린푸드를? 자네가? 네. 모두 회장님 덕분입니다. 박진수는 강민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잘했네. 정말 잘했어.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때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강민재는 그 말에 더 크게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박진수의 선택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7시 병실. 강민재는 박진수 곁에 앉아 30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승우와 이순희, 최강민도 함께 있었습니다. 회장님, 그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박진수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10년간 빚을 갚았던 일,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일, 자식들과 연락이 끊긴 일, 그리고 혼자 이 작은 빌라에서 살아온 일. 강민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찾았어야 했는데. 아니네, 민재군. 내가 일부러 숨어 산 거야. 자네들한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어. 무슨 폐를 끼치십니까? 회장님은 우리 200명의 은인이십니다. 강민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제가 지금 옛 직원들한테 연락하겠습니다. 다들 회장님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 없네. 아닙니다. 꼭 해야 합니다.
강민재는 단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린푸드 옛 직원 모임 채팅방에 박진수 회장님을 찾았습니다. 성북 성심병원에 계십니다. 메시지를 보낸 지 1분도 안 돼서 휴대폰이 폭발했습니다. 정말입니까? 회장님, 어디 아프신 겁니까? 지금 당장 갑니다. 30년 만에 200명의 옛 직원들이 일제히 반응했습니다. 강민재는 박진수에게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회장님 보세요. 다들 회장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진수는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잊혀진 줄 알았는데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회장님이 없었다면 저희는 IMF 때 다 무너졌을 겁니다. 회장님이 주신 퇴직금으로 많은 사람이 재기했습니다. 강민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김영수 씨는 작은 식당을 차려 이제 3개 지점을 냈고, 이혜진 씨는 퇴직금으로 간호학교를 나와 이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박상훈 씨는 택시를 사서 2 아들을 대학 보냈습니다. 박진수는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영수, 혜진이, 상훈이, 네, 모두 회장님 덕분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늘 말합니다. 박진수 회장님 같은 사람이 되자고.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60대 초반의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영수군, 김영수였습니다. 30년 전 격리부에서 일했던 직원. 그는 박진수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30년 동안 찾았습니다.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니야, 영수군. 일어나게. 하지만 김영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이 주신 1,500만 원으로 제가 식당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연 매출 5억입니다. 2 딸을 대학 보냈습니다. 모두 회장님 덕분입니다. 이어서 다른 옛 직원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혜진, 박상훈, 최동욱, 한미경. 30년 전의 이름들이 하나씩 병실을 채웠습니다. 모두가 박진수를 보며 울었습니다. 회장님, 그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왜 연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저희가 도와드렸을 텐데. 박진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30년간 자신은 실패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세상에도. 하지만 지금 이 순간 30년 전 자신이 마지막으로 지킨 사람들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자신의 선택 덕분에 다시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박진수는 생애 처음으로 자신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그린푸드 본사 회의실. 강민재는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20명의 임원진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특별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강민재는 프로젝터 화면을 켰습니다. 1997년 그린푸드 창립 당시 사진이 나왔습니다. 한가운데 박진수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진짜 창업주 박진수 회장님을 찾았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30년 만에 어제 박진수 회장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강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은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췌장암 말기입니다. 그리고 30년간 성북동 빌라에서 혼자 살아오셨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임원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사회에 긴급 안건을 상정합니다. 박진수 회장님을 우리 회사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고 회사 지분 10%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 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 근거는 여기 있습니다.
강민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1997년 그린푸드 정리 당시 법원 문서입니다. 박진수 회장님이 회사를 정리하면서 그린푸드 상호권과 상표권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법적으로 그린푸드라는 이름의 원소유주는 박진수 회장님이십니다. 또 다른 임원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는? 제가 2010년에 그린푸드를 재창업할 때 사실 박진수 회장님의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찾을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찾았으니 정식으로 허락을 받고 회장님께 정당한 몫을 드려야 합니다. 재무담당 임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현재 우리 회사 기업 가치는 약 500억입니다. 10%면 50억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제 개인 지분 20% 중 절반인 10%를 박진수 회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민재는 모든 임원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누구 덕분입니까? 저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박진수 회장님이 30년 전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우리에게 퇴직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돈으로 저를 포함한 200명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중 10명이 지금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강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만약 박진수 회장님을 외면한다면 저는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모든 임원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쳤습니다. 찬성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박진수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강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아침 전 직원이 병원으로 갑시다. 박진수 회장님께 인사드리러. 같은 시각 병실. 박진수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순이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기분이 좀 어떠세요? 고맙네요. 이렇게 해주셔서. 무슨 말씀을요? 당연한 일인걸요. 박진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혹시 제 자식들 연락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찾아볼게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큰아들은 박민호, 작은 딸은 박수진입니다. 이순이는 메모했습니다. 찾으면 연락드릴게요. 그런데 혹시 괜찮으시면 왜 자녀분들과 연락이 끊기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박진수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회사가 망한 후 자식들이 대학을 그만둔 일, 자신을 원망한 일, 그리고 연락이 끊긴 일. 이순이는 듣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르신, 정말 많이 힘드셨겠어요. 내 잘못이지요. 자식들한테. 아닙니다. 어르신은 잘못하신 게 없어요. 하지만 이순이는 박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전 남편을 10년 전에 잃었어요. 두 아들을 혼자 키웠죠. 힘들 때마다 생각했어요. 내가 아이들한테 좋은 엄마인가 하고요. 박진수는 이순이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가르침은 어떻게 사는가라는 거요. 어르신은 자식들한테 돈은 못 주셨지만 의리와 책임감을 보여주셨잖아요. 박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자식들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었나 봅니다. 아닙니다. 언젠가는 알 거예요. 자식들도 부모가 되면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날 밤 이순이는 인터넷으로 박민호와 박수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11월 22일 오전 7시 성북동 마트 앞 50명의 그린푸드 직원들이 정렬에 서 있었습니다. 강민재 회장부터 시작해서 임원진, 그리고 30년 전 박진수 밑에서 일했던 옛 직원들까지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마트 점장 한승우가 놀라서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희는 그린푸드에서 왔습니다. 박진수 회장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회장님을? 네. 어제 퇴원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회장님 댁이 이 근처라고 하던데요. 한승우는 안내했습니다. 박진수의 빌라 앞. 50명의 사람들이 2층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강민재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박진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계단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50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박진수 회장님, 30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박진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강민재가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회장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이제 다시는 혼자 사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우리의 은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린푸드의 진짜 창업주이십니다.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박진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박진수는 그린푸드 본사로 옮겼습니다. 회사 인근에 마련된 아파트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은 곧 언론에 퍼졌습니다. 전설의 창업주 박진수 30년 만에 발견. IMF 영웅, 빌라에서 혼자 투병 중이었다. 직원 위에 전 재산 바친 박진수, 재조명. 뉴스는 연일 박진수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를 박민호와 박수진도 보게 되었습니다. 서울 논현동, 박민호의 오피스텔. 박민호는 TV를 보다가 얼어붙었습니다. 화면에는 아버지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박진수 씨는 30년간 성북동 빌라에서 홀로 살며 국민연금으로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고 박민호는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아버지가 암이라고? 그린푸드 강민재 회장은 박진수 씨를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고 회사 지분 10%를 증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가 약 50억 원으로 박민호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아프다는 사실, 그리고 아버지가 갑자기 50억 원의 재산을 갖게 됐다는 사실.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미국 LA 박수진의 집. 한국 시각으로 자정, LA 시각으로는 오전. 박수진은 한국 뉴스를 보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왜 연락 안 하셨어? 왜? 그녀는 10년 동안 연락하지 않은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남편 마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허니, 지금이라도 연락해야 하지 않을까? 응, 그래야지.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같은 시각 박진수의 새 아파트. 오전 11시 44분 박진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미국 국가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박진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수진아? 네, 아빠. 저예요. 박진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아, 잘 지내고 있었니? 아빠, 왜 아프다고 말 안 하셨어요? 왜 혼자? 미안하다. 아빠가 연락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아빠, 제가 미안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전화 안 했어요. 부녀는 전화기 너머로 함께 울었습니다. 수진아, 괜찮다. 아빠는 괜찮아. 너만 건강하면 돼. 아빠, 제가 지금 한국 갈게요. 비행기 표 끊을게요. 아니다, 수진아. 비행기 표 비싸잖아. 괜찮아. 아빠. 수진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돈은 상관없어요. 아빠 보고 싶어요. 박진수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 그래, 수진아. 아빠도 보고 싶다. 전화를 끊은 후 박진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민호입니다. 박민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호야. 아버지, 뉴스 봤습니다. 50억이라던데요? 박진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호야, 그건. 아버지, 저 지금 빚이 3천만 원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버지, 저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당연히 도와주셔야죠? 박진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야, 그 돈은 아버지 돈이 아니라 무슨 소리예요? 뉴스에서 아버지한테 50억 준다고 했잖아요. 민호야, 아버지 30년 동안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셨잖아요. 이제라도 해주세요. 제발요. 박진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온 아들의 첫마디가 돈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3일 후 그린푸드 회의실, 강민재는 박진수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여기 지분 이전 서류입니다. 서명하시면 됩니다. 박진수는 서류를 보지도 않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재군, 미안하지만 난 이걸 받을 수 없네. 회장님? 이건 자네가 30년간 피땀 흘려 만든 회사야. 내가 받을 자격이 없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회장님이 없었으면 이 회사도 없었습니다. 박진수는 강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재군, 내가 자네들에게 퇴직금을 준 건 대가를 바라서가 아니었네. 그저 책임감 때문이었어. 그러니 이제 와서 보답을 받을 순 없어. 하지만 대신 부탁이 하나 있네. 박진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이 돈으로 어려운 직원들을 도와주게. 특히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들. 나처럼 혼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게. 강민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지금도 남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그게 내가 살아온 방식이야, 민재군. 같은 날 저녁 마트. 김태성은 창고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순이가 다가왔습니다. 태성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일이세요? 이순이는 박진수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가 누구였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김태성이 그를 어떻게 대했는지. 김태성은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그런 분이셨다고요? 응. 그리고 넌 그분을 거지 같은 노인이라고 했지. 김태성은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괜찮다는 거야? 이순희의 목소리는 엄했습니다. 태성아, 너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힘들지? 나도 알아.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야. 김태성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제가 이상했어요. 요즘 너무 힘들어서 누구한테든 화내고 싶었어요. 너한테 할 말이 하나 있어. 이순희는 김태성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도 내 어머니처럼 누군가의 부모야. 누군가는 그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내가 그분한테 상처를 줬어. 김태성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김태성은 집에 돌아와 어머니 병실에 갔습니다. 65세의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태성아 왔니? 김태성은 어머니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큰 실수했어. 그는 어머니에게 박진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듣고 있다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태성아, 넌 그런 아이가 아니잖아. 엄마가 아파서 내가 힘들었구나. 미안해. 아니야, 엄마. 엄마 잘못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야.
어머니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태성아, 그 할아버지한테 가서 사과해. 그리고 다시 시작해. 넌 착한 아이야. 김태성은 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같은 시각 논현동 박민호의 오피스텔. 박민호는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전화를 끊은 후 그는 3일간 술만 마셨습니다. 왜 나한텐 안 주는 거야? 그는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10년 동안 아버지에게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버지가 아팠을 때도 혼자였을 때도 자신은 몰랐다는 것을,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뭘 한 거지. 박민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쓴 편지였습니다. 박민호는 그 편지를 10년간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꺼내 읽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떠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아버지를 원망하지 마. 아버지는 우리 가족을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 다만 아버지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서툴렀을 뿐이야. 회사가 망했을 때 아버지는 선택해야 했어. 가족을 택하느냐, 직원들을 택하느냐. 아버지는 직원들을 택했어. 왜냐하면 직원들 중에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거든. 한부모 가정, 병든 부모를 모시는 사람, 어린 자식이 있는 사람. 아버지는 그 사람들을 버릴 수 없었어. 엄마는 그런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민호야, 너도 언젠가는 이해할 거야. 가장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한다는 게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아버지를 용서해줘.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해줘. 엄마가 부탁이야. 사랑하는 민호에게 엄마가. 박민호는 편지를 읽으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아버지, 미안해.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11월 30일 박진수의 아파트. 박진수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회장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강민재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자 28세의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김태성이었습니다. 그는 박진수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아닙니다, 할아버지. 저 용서해 주세요. 박진수는 놀라서 김태성을 일으켰습니다. 젊은이, 왜 이러나? 저 정말 잘못했어요. 할아버지한테 너무 못되게 했어요. 김태성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아파서, 힘들어서, 그래도 그건 핑계고, 제가 잘못했어요. 박진수는 김태성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개 들게, 젊은이. 할아버지. 박진수는 김태성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김태성입니다. 태성군, 자네 어머니가 아프다고? 네. 당뇨 합병증으로. 박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구만. 태성군, 난 자네를 원망하지 않네. 하지만 내 자식들도 자네처럼 힘들었을 걸세. 나는 아버지로서 역할을 못했어. 그래서 자식들이 날 원망하지. 자네도 마찬가지야. 힘들면 사람은 각박해지는 법이야. 박진수는 김태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자네는 지금 여기 와서 사과했네. 그게 중요한 거야. 잘못을 인정하는 게. 김태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태성군, 앞으로는 어려운 사람 보면 좀 더 따뜻하게 대해주게. 누구나 다 사연이 있으니까. 네, 할아버지. 박진수는 강민재를 불렀습니다. 민재군, 이 청년 어머니 병원비 좀 도와줄 수 있겠나? 물론입니다, 회장님. 김태성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 그럴 자격 없어요. 자격은 내가 정하는 거야, 젊은이. 자네 어머니 병원비 걱정하지 말게. 그리고 박진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아들 되게. 김태성은 박진수에게 큰 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2월 5일 인천공항. 박진수는 강민재, 이순희와 함께 공항에 나와 있었습니다. 박수진이 미국에서 오는 날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도착하고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2세의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아빠. 박수진은 달려와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빠, 보고 싶었어요. 박진수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수진아, 많이 컸구나. 아빠, 미안해요. 10년 동안. 됐다, 수진아. 아빠가 미안하지. 아빠가 아버지 역할을 못했어. 아니에요, 아빠. 아빠는 최고의 아버지였어요. 박수진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전 미국에서 두 아이를 키우면서 알았어요. 부모가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박진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진아, 잘 컸구나. 정말 잘 컸어. 부녀는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박민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박수진이 물었습니다. 아빠, 오빠는요? 박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호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구나. 오빠한테 제가 연락해 볼게요. 아니다, 수진아. 민호가 스스로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주자. 박진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다는 것을, 아니,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다는 것을. 시간이 필요하겠지. 12월 15일 그린푸드 본사 강당. 500명의 전 직원이 모였습니다. 강민재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화면에 박진수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회사의 진정한 창업주 박진수 명예회장님과 함께 희망재단을 설립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희망재단은 어려운 직원들과 그 가족들을 지원합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 병든 가족을 돌보는 직원, 학비가 필요한 자녀가 있는 직원들을 우선 지원할 것입니다. 강민재는 박진수를 무대로 초대했습니다. 박진수는 천천히 무대에 올랐습니다. 직원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박진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30년 전 여러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회사를 망했습니다. 그래서 늘 죄송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회장님은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박진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박진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앞으로 제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사람을 돕고 싶습니다. 저처럼 힘든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500명의 직원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그날 희망재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재단의 첫 수혜자는 이순희, 최강민, 정옥분, 그리고 김태성이었습니다. 이순희의 두 아들은 대학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최강민의 어머니는 병원비 전액을 지원받았습니다. 정옥분의 남편은 최고급 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김태성의 어머니도 치료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김태성은 재단의 실무자로 채용되었습니다. 태성군, 자네가 앞으로 이 재단을 운영하게. 자네는 어려움이 뭔지 아는 사람이니까. 회장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네. 자네는 변했으니까. 김태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
제가 꼭 잘하겠습니다. 2026년 1월 15일 성북동 마트. 박진수는 한 달에 한 번 마트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강민재, 이순희, 최강민, 김태성이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마트 직원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박한 도시락이었지만 함께 먹으니 맛있었습니다. 회장님, 건강은 어떠세요? 이순희가 물었습니다. 항암 치료받고 있네. 의사가 그러는데 희망이 생기니까 몸도 좋아진대. 그럼 됐어요. 회장님은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박진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네. 2월 3일 박진수의 아파트. 박민호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박진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박민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들어오너라. 박민호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민호야, 10년 동안 연락 안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돈 달라고 하고, 저 정말 못난 아들이었어요. 박민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편지 읽었어요. 그제서야 알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박진수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호야,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아버지 역할을 못했어.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는 잘하셨어요. 제가 몰랐던 거예요. 박민호는 박진수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이제라도 좋은 아들 될게요. 박진수는 아들을 안으며 울었습니다. 고맙다, 민호야. 정말 고맙다. 30년 만에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2027년 2월 희망재단 사무실. 박진수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 2년 차.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췌장암 말기 환자가 2년을 산 건 드문 일이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지원자가 50명이나 됩니다. 김태성이 보고했습니다. 그래, 많이 왔구만. 네, 다들 회장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박진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니. 다행이네. 문이 열리고 박민호와 박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왔니, 수진아, 민호야. 박수진은 작은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점심 도시락 싸왔어요. 오, 고맙구나. 세 사람은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도시락을 열자 김밥과 샌드위치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거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참치김밥이에요. 박진수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네. 저도 하나 먹어도 돼요? 박민호가 물었습니다. 그럼 같이 먹자. 세 사람은 소박한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사무실에 가득했습니다. 박진수는 자식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피가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구나. 함께 견딘 시간이, 함께 울고 웃은 시간이 가족을 만드는 거구나. 30년 전 그는 직원들을 지키기 위해 가족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그 선택이 결국 모두를 살렸다는 것을. 직원들도 가족도 그리고 자기 자신도. 아버지, 무슨 생각하세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어. 박진수는 두 자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들이 있어서 아빠는 행복해. 민호와 수진도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도 아버지 있어서 행복해요. 그날 저녁 박진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30년 전 나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나는 가장 소중한 걸 지켰다.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나를 구해줬다. 내가 배운 건 이것이다. 진정한 성공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함께 견딘 시간이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것이다. 오늘도 내일도 나는 이 진리를 살아갈 것이다. 박진수. 박진수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의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윤숙희, 여보, 우리 아이들 잘 컸어. 그리고 나도. 이제 괜찮아. 이 이야기가 힘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사연 이참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